네. 우리 지난주까지 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대기를 하고 나면 이권은 유체지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체지구는 대기와 해양 두 영역이 있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대기 부분을 모두 다 소화를 했고 이제 해수 파트를 할 차례예요. 근데 해수 파트가 앞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먼저 했던 이유는 대기에서 이 유체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 대기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유체에서 다루어야 하는 여러 가지 힘들 우리 했죠.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기압 경도력. 그 다음에 전향력. 그 다음에 구심력.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기 경계층 내에서 있으면 마찰력 해서 네 가지의 힘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해수도 똑같은 유체 역학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힘들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훨씬 힘의 종류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대기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류 파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죠? 테스트도 받고 그요 많이 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해류입니다. 자, 해류를 하기 위해서 해류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 해류는 어떻게 이동이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수를 움직이는 힘,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대기를 움직이는 힘과 똑같은 작용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수의 높이 차가 발생하거나 대기가 높이가 높은 것과 낮은 것 사이에서 공기의 양이 똑같으면 대기가 높이가 낮거나 높이가 높을 때 밀도가 동일하다, 만약에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동일하다면 낮은 것과 높은 것 사이에 밀도, 압력의 차이가 생겼죠. 고기압, 저기압, 기압의 차이가 생기면 그 기압 차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할 수 있었잖아. 그러면 유체인 해수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래서 해수를 움직이는 힘에서 일단 우리는 압력의 차이. 그러면 대기에서는 우리가 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해수에서는 물이니까 수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참고로 이거는 대기할 때도 했으니까 기억해봐요.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 단위 면적분의 힘. 단위 면적에서 받게 되는 힘의 크기다. 그지? 그래서 A분의 F를 이야기를 했지. 그죠? 그러면 A분의 F인데 우리가 원래 F는 뭘로 썼습니까? F는 MA. 그러니까 이거는 M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여기에서 A는 우리가 뭘로 표시합니까? M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왜 그렇습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니까 요거는 또다시 A분의 밀도 부피 그 다음에 가속도 A가 되겠죠. 그럼 또 우리는 뭘 바꿀 수 있어요? 부피를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부피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 그럼 여기에서는 해수의 높이차. 그래서 우리가 대기에서도 G라는 단위를 썼죠. 그래서 이거는 면적이 A고 높이 차이를 G라고 얘기를 하면 요게 A분의 로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A. 그죠? 그러면 요렇게 약분이 되니까 로 G A인데 우리는 대부분 A를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를 사용하죠. 그러면 얘가 로 G 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지즈. 근데 압력은 사실은 공기나 해수나 중력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아래로 작용하죠. 그런데 압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압력은 해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지. 그러니까 밑에가 수압이 크고 위에가 수압이 작기 때문에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윗방향. 그래서 이 우리 중력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 벡터량이니까 크기는 동일한데 방향이 반대여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움직이는 힘 중에 첫 번째가 수압 경도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기 때 해봤으니까 이해된다, 그지? 수압, 물의 압력. 물의 압력으로 힘을 가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경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경은? 세로. 아니, 경.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아까? 높이 차가 발생할 때 힘이 압력 차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하려면 높이가 차이 나면 어떤 게 생겨요? 위아래. 차이. 뭐가 생겨? 위와 아래 사이를 연결해봐. 뭐가 생겨? 기울어져 있잖아. 기울어진 거 뭐? 경사. 그래서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경사가 경사진 정도에 의해서 생기는 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압차가 발생한 곳에서 이 두 차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생기면 수압차가 생기고 수압차로 인해서 수압의 경사가 생기면 이 경사진 정도에 따라서 수압 경도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우리 기압 경도력 생각해 보세요. 기압차가 클수록 기압 경도력이 컸어, 작았어? 컸죠? 두 등압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기압 경도력은 컸어요, 작았어요? 컸어요. 작았어요. 반비례 델타 H분의 델타 P였잖아. 이 두 등압선 사이의 거리를 델타 H라고 하면 생각해봐. 우리 자기력선 중학교 때 배웠을 때도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게 힘이 세, 넓은 게 힘이 세? 좁은 게 자기력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대기에서 했던 기압 경도력이나 수압 경도력도 어떻게 된다? 둘 사이에 간격이 좁을수록 힘의 크기가 크다는 거지. 넓으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차이에서 압력 차이가 10이 힘이 세겠어? 요만큼 차이에서 압력 차이 10이 세겠어, 힘이? 그쵸? 항상 모든 힘은 우리가 거리에 반비례했잖아. 중력도, 만류 인력도, 나머지들도 전부 다 힘들은 전기력이나 자기력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잖아. 그러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수압 경도력인데 사실은 수압 경도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정역학 평형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역학 평형 상태.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대기를 하면서 다 했으니까 그냥 떠올려 보기만 합시다. 정역학 평형이 이루어졌다.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힘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 같아졌다. 그죠? 그러면 이 평형 상태는 뭐냐면 수압이라는 것도 이 물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물기둥의 높이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의 높이와 요때의 높이, 우리가 뭐 P1, P2라고 하면 P2가 더 깊기 때문에 압력이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수압의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위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여기에 똑같이 중력이 작용을 하죠. 이 화살표가 너무 길면 안 되겠네. 자, 이거는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역학적 평형 상태라는 거는
수압차에 의한 힘이랑 중력이 동일한 상태가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아직 수압차에 의한 힘을 말하지 않아서 길게 적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야? 수압 경도력이죠. 그러니까 수압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해수의 높이 차로 인해서 압력이 발생했을 때 수압 경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억나? 대기할 때도 정역학 평형 상태를 할 때는 세로로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압 경도력을 할 때는 가로로 눕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수압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역학 평형 상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해봐. 델타 G분의 델타 P는 마이너스 로 G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맞습니까? 뭐야? 이거 똑같잖아. 이게 압력 차이가 약간의 압력 차이와 약간의 높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높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뭐와 같다?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와 같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기억납니까? 기억나? 자, 그러면 진짜 수압 경도력을 해봅시다. 쌤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두렵지만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 그렸지? 자, 떨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압 경도력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생깁니까?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높이 차이가, 해수의 높이 차이가 여기 기준 높이보다 이쪽이 조금 더, 아이고, 너무 많이 높아지나? 그래도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너무 높아졌는데? 똑같이 높아진 만큼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높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뒤에가 높아졌잖아. 그지? 높아진 면에 대해서, 그림이 너무 어렵네요. 위로 올라갔어. 맞는데, 나 다 그렸는데 뭐가 문제지? 다 그렸는데? 뭐가 문제지? 저기서 만나면 안 되는 거. 어디, 여기서? 네, 거기서 만나면 안 되는 거. 아, 맞네.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네? 뭐지?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네? 어디로? 이렇게 갔다가 요거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위에서, 이거는 여기서 만났잖아. 근데 얘도 만나잖아요. 아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얘도 요만큼 되죠. 여기도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요만큼 올려서 요렇게 만나야 되네. 됐나? 그러면? 네,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지? 이렇게 되면 되나? 이상한데? 그림이. 얘랑, 아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나? 그지? 높이 차가. 너무 어렵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림을, 네? 그림을 쌤이 보고 그려줄게. 이거 그릴 때마다 쌤이 말했지? 쌤은 항상 미술 실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자, 요렇게 됐어.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네. 그지?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엥? 저 파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파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만나요. 이거를 이렇게 돼야 되네. 그지? 네. 이제 이해했다. 이해했다. 이렇게 된 거 맞지? 네.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거 맞죠? 네. 그 저 밑에 점선이 저 밑에 점선이 얘랑 만나고. 오, 나이스다. 아주 잘 그려졌다, 맞죠? 아, 힘들다. 정말 이 설명은 잘할 수 있는데 그림이 어렵다. 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것도 점선으로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면적, 우리가 옆면에서 보이는 요 면적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면적을 S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등압선의 간격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압 경도력에서는 델타 H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높이 차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만큼 발생한 높이 차를 우리가 높이 차는 델타 G로 표시를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압력은 요만큼 높이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밑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훨씬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쪽에서 PA가 큰 거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쪽에서 PA가 작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에서 높이 차에 의해 발생한 수압 경도력. 그러면 수압 경도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압력을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좁은 면적에 다 적어야 돼서 여기 옆에 보면 P는 A분의 F였으니까 F는 P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면적이 S가 됐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압 경도력으로 얘기해야 되겠네. 자, 수압 경도력은 지난번에도 핑크색으로 했으니까 수압 경도력을 pH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압 경도력이라는 건 왜 발생합니까? PB와 PA 사이의 압력차. 그게 어디에 작용합니까? 단위 여기 면적에 작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F는 PA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번에 기압 경도력 할 때 어떻게 유도했는지 노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F는 MA다. 그지? 맞죠?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게 F는 MA잖아. 그지? 그러면 이 M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질량은 어떻게?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A니까 똑같이 밀도와 부피를 또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밀도는 여기에서 부피는 뭡니까? 면적과 그러면 면적이 S고 거리가 델타 X가 되잖아요. 거기에 A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수압 경도력과 이 힘이라는 게 여기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을 갖다 대었을 때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되잖아. 같은 의미니까. 그죠? 왜 이렇게 덥냐? 나 혼자 덥냐? 네. 나 혼자 덥네.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되니까 봐봐. 요 힘과 요 힘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해? 요만큼 델타 P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게 두 개 같다 했으니까 뭐가 약분이 됩니까? S가 약분이 됐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 A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A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F는 MA에서 우리가 A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A가 결국에 단위 질량에 대한 힘이면 A가 곧 힘이 된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요거에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A가 뭐가 됩니까? A는 뭐가 돼? A가 곧 F라고 했잖아. 그럼 A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밀도 곱하기 S 곱하기 델타 X분의 뭐? 아이고 우리 지우개 안 들고 왔나?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써볼게. F는 MA에서 M이 단위 질량이면 결국에 F와 A가 같아지죠. 맞습니까? 결국에 F와 A가 같아지는데 그러면 결국에 A가 힘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해 봅시다. 요거 두 개를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델타 P는 로 X 델타 X A죠. 그럼 여기서 이 A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F를 의미한다 했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X분의 델타 P 곱하기 로가 되죠.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이고 자리가 너무 부족하네. 어쨌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에 pH는 델타 X분의 델타 P 곱하기 로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 델타 P에 뭘 넣을 수 있습니까? PB 마이너스 PA. 잠깐만. 아이고, 이게 뭡니까? A는, 이게 로분의 1이구나. 맞죠? 맞죠? 이게 로분의 1이 되는 게 맞지? 계산하고 있나? 나 혼자 하고 있나? 봐봐. 여기 A니까 델타 X분의 델타 P 곱하기 로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근데 델타 P가 뭡니까? 로지 Z. 그러면 Z가 델타 G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얘들아. 이거 부족하니까 여기 올려서 적읍시다. 자, 그러면 pH는 델타 X분의 로 G 델타 Z 곱하기 로분의 1이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 로가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에 pH는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G가 된다. 필기가 너무 조잡하다.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요게 G 방향과 pH는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결국에 수압 경도력 pH는 마이너스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G가 된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수압 경도력은 이 등 수압선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높이 차이에는 비례한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설명이 된 김에 한 가지를 더 하면 자, 수압 경도력은 수압차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럼 이미 수압차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가 높이 차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해수에서 높이 차는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높이 차가 왜 발생해? 해령, 해령, 해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대기, 대순환을 이야기하면 표층순환이 있었잖아. 표층순환에서 왜 순환이 시작돼요? 바람이 어떻게 해수를 밀어주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하면 높이차가 발생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해수면 위에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면 뭐가? 높이차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봐. 위에 고기압이 있어. 고기압으로 있다는 말은 대기가 많아서 누르는 힘이 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해수를 압축시키겠죠. 근데 위에 저기압이 있어. 그러면 해수를 누르는 힘이 적잖아. 그러면 해수가 팽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이 해수의 높이차가 생겨서 수압차에 의한 힘인 수압 경도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식 정리 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수압 경도력 이야기했죠. 그 바람에서랑 다르게 해수에서는 수압 경도력과 두 번째 힘,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 뭘까? 전향력. 그렇죠. 전향력. 그래서 두 번째 힘은 전향력입니다. 근데 사실 전향력은 우리가 뭐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어떤 힘? 실제 힘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뭐다? 겉보기 힘입니다. 자, 우리가 전향력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전향력은 C라고 코리올리 포스이기 때문에 코리올리의 C를 따서 C로 표시를 하는데, 자, 우리가 C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그치? 오메가 2mv 오메가 사인 파이. 이렇게 하면 m은 공기 덩어리의 질량, 이 v는 공기 덩어리의 속력, 이 오메가가 뭡니까? 지구의 회전각 속도. 그죠? 그런데 이 지구의 회전각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사인 파이, 파이가 위도의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가함수를 쌤보다 더 잘하지. 자, 사인 0은 0이고 사인 90은 1이죠. 그러면 이 말은 사인 0도와 90도라는 거는 적도라는 의미고 이거는 극이라는 힘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향력의 크기는 어디? 적도에서 최소인데 이 값은 0이 된다. 그죠? 근데 극에서는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전향력은 더 세진다. 그러면 요 전향력의 효과 때문에 나중에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구가 원할 때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 이야기했었죠. 간단하게. 여기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도와 극에서의 사인 파이의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전향력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전향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어떤 쪽? 진행 방향의 북반구. 진행 방향의 오른쪽. 맞습니다. 오른쪽이고 남반구에서는 반대니까 진행 방향의 왼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 왼쪽 때문에 대기대 순환에서 저위도 부분에서 무역풍이 생길 때 위에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 그래서 적도 용승이 일어난다 우리 얘기했었죠. 지원에서. 근데 그 지원에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쌤이 아주 짧게 간단하게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에크만 수송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류가 움직이는 힘을 아까 수압 경도력, 지금 전향력 이 두 개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거든. 그런데 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에크만 수송이라는 걸 알아야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에크만 수송과 지형류예요. 자, 근데 미리 천기누설을 하자면 요 지형류가 대기에서는 누구와 같은 걸까? 지가 있네. 대기에서 이 바람 생각해 보세요. 뭐 있었어? 등압선에 나란하게 부는 바람. 마찰이 없을 때 등압선에 나란하게 부는 바람이 지균풍. 그 다음에 등압선이 원형일 때 경도풍. 그래서 고기압선 경도풍, 저기압선 경도풍이 있었죠. 그리고 마찰이 있을 때는 지상풍.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마찰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앞에서 구심력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찰력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해수에서는. 그러면 지형류는 그렇지. 지균풍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균풍과 원리가 같다. 그러면 지균풍은 누구와 누구의 평형이었어요? 전향력과 기압경도. 그치. 전향력과 기압경도력이니까 해수에서는 누구와 누구? 수압경도력과 전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등 앞선에 나란하게 붙는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이 생기는데 그거를 지형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에크만 수송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해수가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전향력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어디에서? 북반구에서. 그죠? 근데 해수에서 실제로 해수의 이동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쌤이 그림을 잘 그려볼게. 아, 그림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조금 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림이 제일 어렵다. 자, 이렇게 해서 해수가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해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바람이 저렇게 불면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하려면 바람 움직이는 거에 이동하는 거에 뭐 직각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또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근데 해수 표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해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45도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해수의 이동을 보니까 이 표면에서, 해수의 표면에서 이 바람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는 얘기야. 왜 그럴까? 뭐지? 하고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그러면 해수의 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수심이, 지금 여기가 해수 표면이잖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약하게 노란 선을 그어 놓은 게 수심이 깊어진다는 의미야. 그러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크기가 해수의 이동량이라면 이 방향이 조금씩 이렇게 꺾이면서 바람이 또 요렇게 조금 꺾이고 또 요렇게 조금 꺾이고 이렇게 꺾이면서 점점 해수의 이동이 적어지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여기에서 0이 될 거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 해수 표면에서 이동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표면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깊이를 우리가 마찰 저항 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마찰 저항 심도는 표면과 반대 방향의 해수 이동이란 얘기야. 반대 방향의 해수 이동이 발생하는 그때의 깊이, 즉 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마찰 저항 심도는 표층에서 이동하는 45도 방향과 정반대 방향의 45도 방향의 이동. 근데 갈수록 화살표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해수의 흐름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수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어떤 깊이 안에서 보면 요렇게 보면 이 깊이 안에서 이게 이렇게 이동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이동하는 부분을 에크만 나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마찰 저항 심도까지 이동하는 전체 해수, 마찰 저항 심도까지 이동하는 전체 해수의 이동은 어떤 방향이다? 요 표층에서 마찰 저항 심도, 어디 갔지? 자, 마찰 저항 심도 요만큼까지 이동하는 방향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더라. 그러면 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에크만 수송은 어떤 의미냐? 해수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은 어떤 방향일까요?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 자, 오른쪽 직각 방향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북반구에서. 이거는 북반구.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형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에크만 수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크만 수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형류는 생각해봐. 해수가 바람 때문에 해수가 이동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 수압 경도력 발생할 때 바람에 의해 해수가 이동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 해수의 높이 차이가 발생한다 했죠. 해수가 높이 차이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할까요? 수압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압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이 에크만 수송으로 인해서 해수가 이동할 때 이동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해수의 높이 차가 생기잖아. 그러면 수압의 차이가 생겨서 수압 경도력이 발생하고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하면 자, 지균풍 생각해 보세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했어. 기압 경도력으로 밀어주면 해수가 이동하잖아. 그러면 해수가 이동하면 뭐가 생겨? 전향력이 생기지. 반대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그러면 전향력이 생겨서 기압 경도력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전향력 때문에 해수의 이동이 살짝 틀어지니까 이 틀어진 거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전향력과의 합력에 의해서 또 해수의 흐름은 휘어지게 되고 그러면 전향력이 또 이 방향에서 직각 방향. 그러니까 생각해봐. 기압 경도력이 있으면 전향력이 처음에 이렇게 작용했는데 해수의 이동이 전향력 때문에 살짝 휘어지게 되면 전향력의 방향이 휘어지고 또 이 휘어진 것 때문에 해수의 방향이 휘어지면 전향력이 또 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균형을 이루게 되고 대기의 이동은 직각 방향이 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지균풍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도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높이차가 있어. 높이차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지형률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은 지형률을 여기 좁은 데 다 하기에는 칠판이 부족해. 그래서 지형류의 유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칠판 넘어가고 사실 지형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수압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등수압선이라는 게 있는데 쌤이 입체적으로 그리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안 되나? 입체적으로 그릴까? 자, 그럼 입체적으로 그려볼까요? 나에게 시련을 주고 있네. 자, 입체적으로 그려봅시다. 자, 해수의 높이가 이렇게 있을 때 해수에서 이렇게 경사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경사면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번엔 좀 잘 그린 것 같다. 그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수가 생겼을 때, 자, 요 뒤쪽 라인에서 이제 등압선에 이 등수압선들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는데, 자, 높이차가 있잖아요. 그죠? 높이차가 있으면 물기둥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어떨 때 수압 경도력이 세게 발생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발생할까? 여기는 높이가 높고 여기 높이가 낮잖아. 높이가 높은 쪽, 델타 G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쪽이 수압이 높고 이쪽이 수압이 낮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죠? 수압 경도력이 발생을 하니까 해수의 흐름이 생겼죠.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해수의 이동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해수의 이동이 생기니까 수압 경도력은 그대로 가는데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해수의 흐름이 살짝 생기죠. 그러면 해수의 흐름에 의해서 전향력이 이거에 90도 방향으로 생겨납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요 안에서 그리면 부족하니까 봐봐. 자, 수압 경도력 pH가 생겼습니다. pH로 인해서 해수의 흐름이 생기니까 pH는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pH는 등압선의 수직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자, 해수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전향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전향력에 의해서 해수의 흐름이 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또 이거의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해수의 흐름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때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과 정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 주황색은 해수의 이동이고 자, 노란색은 전향력이고 요 핑크색은 수압 경도력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모습은 확대하면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요거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해수가 요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해수가 이동하게 되면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위에서 표시하면 해수의 흐름은 요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등수압선에 나란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 요 그림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어요? 직윤풍 할 때도 동일하게 그림을 그렸었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아까 선생님이 팔로 먼저 설명을 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근데 기압 경도력은 왜 크기가 일정하나요?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기압 경도력에서 해서 안 궁금하죠? 왜냐하면 등압선의 간격을 우리가 일정하게 그었거든. 등압선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말은 거리, 등압선 사이의 거리 델타 X도 같고 델타 P의 차이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하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의 크기가 변할 요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압 경도력은 계속 똑같이 작용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왜냐하면 이쪽이 저위도, 이쪽이 고위도이기 때문에 고위도로 오면서 전향력은 어떻게 돼야 돼? 점차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는 해수가 팽창을 하죠. 해수가 팽창을 하고요. 여기는 해수가 압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여기가 여기가 저위도이고 이쪽이 고위도이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오면서 뭐가 전향력은 증가하게 되거든. 그래서 전향력이 증가하는 것만큼 해수의 흐름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를 또 해봅시다. 지역류가 이렇게 높이차 때문에 수압차가 발생해서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서로 같아질 때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게 지역류라고 했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쌤이 대기를 먼저 한 이유가 이런 힘의 관계들을 대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 다루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나서 해수를 하면 해수가 쉬워지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역류가 어떤 유속을 갖게 되는지. 우리 대기에서 지균풍은 누구와 누구가 평형이었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그래서 우리가 전향력이 EMV 오메가 사인 파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전향력에서 속력의 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지균풍은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과 동일하니까 기압 경도력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기압성 경도풍은 전향력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기압 경도력과 구심력의 합이었죠. 그 다음에 저기압성 경도풍은 기압 경도력과 구심력의 차였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풍속이 세고 그 다음이 지균풍 그리고 저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풍속이 느리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역류는 지균풍과 유사하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균형을 이루니까 수압 경도력의 항이 전향력의 속도항과 균형을 이루는 걸로 수식을 풀어내면 지역류의 유속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높이차,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해수의 높이차가 왜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 중에 해수의 온도차라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해수의 높이차가 발생한 경우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뭐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자, 해수가 이렇게 오, 대박 잘 그렸지? 잘 그렸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약간 기울어져야 되죠. 네. 진짜 미술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얘랑 똑같이 그려야죠. 어렵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선생님이 너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예쁘게 그려보세요. 자, 여기 이만큼의 높이와 여기 이만큼의 높이를 비교하면 이때의 압력과 이때의 압력을 비교하면 당연히 P1의 압력이 더 커요. 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압 경도력이 여기에서 보면 이 중심에서 보면 수압 경도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왼쪽. P1에서 P2를 향해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률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수압 경도력과 누가 균형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전향력. 그래서 전향력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되면 해수의 흐름은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에서 직각 방향 대신 해수의 흐름의 오른쪽 90도 방향에 전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수의 이동은 요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위쪽으로 저렇게 해수가 이동하게 되는 요거를 우리가 지형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수압 경도력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수압 경도력의 크기만을 본다면 pH는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G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전향력은 EMV 오메가 사인 파이인데 이 질량은 단위 질량으로 환산을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G가 EV 오메가 사인 파이가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속도항을 뭘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유속을 이야기를 할 때 요 V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V는 어떻게 됩니까?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G에 뭐가 옵니까?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형류의 유속 역시도 두 등압선의 간격 차이에 반비례하고 해수의 수압차를 발생하는 높이 차에는 비례합니다. 또한 전향력의 크기, 위도에 따라서 요거는 위도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 반비례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위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형류의 유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등 수압선이 일직선인 경우, 평행한 경우만 이야기를 했는데 바람에서 지균풍이 있으면 경도풍이 있었잖아. 근데 지형류에서는 지형류를 또 다른 이름 경도류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게 지형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둥근 모양의 어떤 해수에 왜냐하면 해수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높이차가 둥글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형의 경우에 해수의 높이차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등 수압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등 수압선이 만들어지면 이쪽이 고압일 거고 이쪽이 아래쪽으로 올수록 저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냐하면 높이가 높은 데가 고압이었으니까 선생님 높은데 왜 고압이에요가 아니라 이렇게 누를 때 그죠? 눌러지는 힘이 수압이니까 높이가 높을 때 수압이 더 강하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수압 경도력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해수의 흐름이 생긴다. 자, 해수의 흐름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90도로 전향력이 생긴다. 그러면 계속 이동하면서 수압 경도력은 똑같은 방향이지만 해수의 이동이
자꾸 변화되면 전향력도 변화되고 결국에 수압 경도력이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해수의 흐름은 이렇게 되면 요거와 직각 방향으로 요렇게 두 개가 균형이 되면 이 등 수압선과 나란한 해수의 흐름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반대일 때도 똑같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사실 발생하는 경우가 좀 드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록한 경우를 원형의 등압선에서 지역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지형류는 직선이나 곡선 등 수압선 모두에서 누구와 수압 경도력과 누가 전향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누구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형태로 이동하게 된다? 등 수압선의 나란한 해수의 흐름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필기를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형류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높이차, 수압차에 의해서 어떻게 생기고 등압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지형류의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된 거는 결국에 지구 전체 크기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형류의 규모를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높이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수압차가 발생하고 수압 경도력이 발생하면서 지형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러면 바람이라는 게 대기 대순환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날 때 저위도의 무역풍, 중위도의 편서풍, 고위도의 극동풍이 불잖아. 어디 기준으로? 북반구 기준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모든 걸 설명하니까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자, 이거는 쌤이 자신 있게 그림을 그려볼게. 자,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볼록하게 그리는지는 원래는 처음에 평평하게 그리고 볼록하게 그려야 되는데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똑같은 평평한 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자, 아이고. 이제 우리가 조금 보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아 보면 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그림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분필이 없네. 잠시만. 자, 요렇게. 해수가, 어쨌든 해수면이 위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볼 겁니다. 아, 이게 또 이상해졌네? 또 이상해졌는데? 아, 그냥 대충 그리자. 이렇게 그리자. 자, 그러면 이게 뭐 약간 실제로는 좀 이상해 보이죠? 그렇지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해서 사실 요거를 왜 이렇게 그림이 어렵노? 자, 이렇게
맞니? 이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여기가 위도 60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도, 적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30도 북반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남쪽, 북쪽, 여기가 동쪽,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봐봐. 우리는 북동 무역풍이 불죠. 그죠? 그러면 북동 무역풍이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고요. 편서풍이 부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이쪽이 서쪽이니까 편서풍이 이렇게 불죠. 그러면 북반구에서 에크만 수송은 바람의 어떤 쪽? 전체적인 에크만 수송의 마찰 경계층까지의 총 해수의 이동은 어느 쪽이라고 했습니까?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 그러면 이때 해수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수가 모이게 됩니까? 30도. 위도 30도 부근에 해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해수의 모양을 동그랗게 그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이 30도 부근에 해수가 모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네. 그죠? 그러면 요 뒤쪽에도 높아진 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위도 30도 부근에서, 자, 아래쪽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보자 말이지. 자, 이쪽 부분이 수압이 높고 이쪽 부분이 수압이 낮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발생해야 돼요? 수압 경도력.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압 경도력이 북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여기서는 수압 경도력이 남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지형류만 생각하면 수압 경도력과 어떤 게 균형을 이룹니까? 전향력. 그러면 전향력이 요렇게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해수의 이동 방향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까? 전향력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해수의 이동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 전향력이어야 되니까 지형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저위도에서는 지형류가 어떻게 흐르게 됩니까? 오히려 서쪽으로 이렇게 지형류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봐봐. 우리가 30도 위도를 중심으로 30도의 위도가 중심이 선생님이 30도 위도면 고위도에서는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르고 저위도에서는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르니까 해수의 흐름이 정반대 방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기 대순환과 지형류를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에 이 지형류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구가 원할 때 대기 대순환, 표층 순환에서 바람이 만들어지고 그 바람이 생기면서 결국에 바람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무역풍이 부는 쪽에서 무역풍 방향으로 편서풍이 불 때 편서풍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세요. 이 무역풍 방향과 가까운 비슷한 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르죠. 편서풍 방향과 가까운 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르죠. 그러면 우리가 열대순환, 북동 무역풍과 적도 반류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열대순환이 이루어졌죠. 근데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우리가 북태평양에서 열대순환 위에 있는 아열대순환의 흐름은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해서 시계 방향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북적도 해류를 이루게 하는 지형류의 방향, 북태평양 해류를 이루게 하는 이 지형류의 방향에 의해서 해수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재밌게 우리 책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쌤이 그려보면, 자, 우리 책에서는 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고 있냐면, 자, 책의 16쪽 그림 보세요. 16쪽 그림을 보면 30도와 60도 사이에서, 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적도라면 당연히 이쪽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요렇게 바람을 그리면 요렇게 편서풍이 불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편서풍, 요렇게 무역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로 인해서 30도가 높아진다는 거를 알았죠. 그죠? 그러면 30도가 높아지니까 이쪽 영역에서, 여기 영역에서 우리가 해수의 흐름, 에크만 수송이 일어날 때, 쌤이 에크만 수송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람의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죠. 그죠? 오른쪽 90도. 그러면 에크만 수송이 이쪽 방향으로, 바람의 오른쪽 수직 방향,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네.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쪽 부분에 해수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해수가 모이게 됐으니까 어떻게? 수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전향력이 반대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요 방향, 이렇게 해수가 이동을 하는 지형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힘의 관계에서 보자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지는 게 결국에 이제 뒤에 보면 대기 대순환과 지형류가 뭘 이루냐면 아까 얘기했던 서안 경계류를 이루게 됩니다. 자, 서안 경계류. 그러면 이 서안 경계류로 인해서 우리는 뭘 보고자 하냐면 서안 강화 현상. 자,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지원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서안 경계류가 있으면 반대편에서는 동안 경계류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게 서안이다, 동안이다 하는 거는 쌤 말고 안, 얼굴 안 아니고 해안,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자리. 그지? 그러면 태평양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 태평양 바다의 북태평양에서 왼쪽은 아시아와 이런 대륙이 있고 이런 쪽은 북미 대륙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륙에 의해서 이렇게 가로막힌 해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죠? 해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저기에서 봤을 때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의 지형류는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죠? 30도와 0도 사이에, 저위도에서는 지형류가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지형류가 흐르게 되면 결국에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는 편서풍, 여기는 북동무역풍. 그러면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에 해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해수가 높아지면 결국에 수압경도력, 전향력, 지역류. 이래서 이 순환고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에 바다, 해양의 서쪽이니까 얘가 서안이고, 여기는 해양의 동쪽이니까 동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흐르는 이 두 해류가 서안 경계류가 되고, 여기는 동안 경계류. 경계를 따라서 흘러가는 해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전향력을 얘기했잖아. 전향력은 사인 파이 위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위도가 높아지면 이쪽이 고위도고 이쪽이 저위도잖아 지금.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위도로 갈수록 강해지죠. 전향력이 강해지면 그만큼 해수의 흐름이 많아지게 되겠죠.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해수의 흐름은 강해지고 이 해수의 흐름은 약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역류에 의해서 이렇게 해수의 순환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한쪽은 해수의 흐름이 강해요. 한쪽은 약해요. 그러면 이 해수의 흐름이 끊겨야 되는데 지역류 때문에 이 해수의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쪽은 이 해수의 흐름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리고 동쪽은 해수의 흐름이 아주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경계류가 이어질 때는 요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경계류를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원래 지형류에서 보면 해수 흐름 중심은 가운데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흐름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좁고 넓으면 우리가 수압선이, 해수의 흐름선이 좁아지면 유속이 빠르겠죠. 넓어지면 유속이 느리겠죠. 그래서 서안 경계류는 유속이 빠릅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립니다. 대신 얘는 폭이 좁겠죠. 얘는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폭이 좁고 넓은 것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얘는 깊이가 깊어지고 얘는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책에 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완성이 되면 19쪽 보세요. 19쪽. 19쪽에 보면 서안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의 모식도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서안 경계류는 해수 밑바닥까지 깊고 좁게 흐르는 흐름이고 동안 경계류는 넓고 얕게 흐르는 흐름이죠. 그죠? 그러면 유속이 서안 경계류가 훨씬 빠르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유속이 옆에다가 표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래요? 서안 경계류는 이 유속이 빠르다고 했는데 단위 자체가 이게 엄청 달라지게 됩니다. 뭐라고 적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여기다가 유속에다 적어줄게. 자, 유속이 서안 경계류는 1에서 2m/s고요. 얘는 유속이 5에서 15cm/s입니다. 단위가 미터와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미터로 환산해 보자. 그러면 0.05에서
0.15 미터 퍼 세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 1과 0.05는 몇 배 차이예요? 20배. 20배만 하면 되나? 0.05니까 20배. 맞네. 그러면 거의 유속이 20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산수가 안 되네. 자, 그래서 20배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20배에서 0.15와 2를 하면 얼마 차이야? 2배보다는 작죠? 네. 그러니까 최대 20배. 그죠? 20배보다는 작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서한 강화 현상은 이미 지구가 원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지역률을 보면서 왜 그때는 이쪽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해수의 흐름이 강하고 여기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 약하면 이 순환고리가 깨어져야 정상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순환고리가 유지되는 건 뭐 때문에? 바람에 의한 지역류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는 힘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지역류에 의해서 순환은 계속 유지되는데 전향력의 차이로 인한 풍속의 차이로 유속 차이가 생기니까 이걸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더 좁고 깊고 강하게 흐르고 동쪽은 넓고 얕고 약하게 흐르면서 이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9쪽 위쪽에 보면 난류, 한류 해서 우리 이 그림은 원에서 표층 해수의 순환 할 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각자가 어떤 경계류가 형성이 되는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서한 경계류와 동한 경계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하면 숙제가 29쪽까지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필기하시고 숙제 문제 풀어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필기하세요.